네, 안녕하세요. 요번 23단원에서는 기업 위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23단원부터 24, 25단원이 바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번 23단원에서 선도, 선물, 옵션, 수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기업들은 이런 파생금융 상품을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영어 약자로는 ERM, 기업 위험 관리라고 하고요. 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최고 위험 관리자 CRO라고 하는 임원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기업에게 있어 위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해 위험,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이고요.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과 같은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금융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본인 회사의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개발, SCM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인 운영 위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 및 인구 변화라던가 정부 규제 변화라던가 기술 혁신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와 같은 전략 위험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3단원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온 보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로 자연재해 위험을 재해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을 기업들이 해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23.22 부분부터 파생금융상품을 통해서 금융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3.1에서는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 보험을 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렇게 손해보험에 가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에는 상업책임보험, 휴업보험, 요인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제 보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요 정도 보험료를 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생산시설이 화재나 기타 자연재해로 파괴될 확률이 10,000분의 1이고 그렇게 생산시설이 파괴되었을 경우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하고 발생시키지 못한 이익을 합한 비용이 2억 달러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기대 손실은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서의 손실액이 0 플러스 손실이 났을 때 확률 곱하기 손실액, 그래서 2만 달러라고 이렇게 기대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가치로 2만 달러보다 적은 손실이 난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겠고 현재 가치로 2만 달러가 넘는 경우 손실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기업에서 분석을 해본 후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넘어가서 23.2번부터는 기업이 맞닥뜨리는 금융 위험을 파생 금융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지 혹은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던가 이자율이라던가 뭐 환율이라던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기업이 노출되는 익스포저를 줄이는 방법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말로 면역화, 영어로 immuniz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할 때에 기업은 금융공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공학이라고 하면 기존의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 파생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융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3, 4, 5단원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기초 자산으로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의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파생 상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공학에서는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생 상품을 결합시켜서 특정한 위험을 해칭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금융공학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넘어가면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위험 관리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위험 프로파일이라는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금융 위험에 대해서 기업의 노출 수준을 이야기해주는,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위험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기울기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밀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위험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오르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반대로 밀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위험 프로파일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밀을 이용해서 뭐 과자가 됐든 아니면 뭐 빵이 됐든 그래서 그것을 가공을 하는 업체라고 하자. 그러한 경우에는 밀이 재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위험 프로파일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밀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을 생산하는 기업은 뭐 이와 같은 위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밀을 구매해서 뭔가 다른 상품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파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험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기업이 정반대의 위험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기업이 서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위험을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밀의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밀 생산 기업은 일정량의 밀을 밀 가공업자에게 얼마에 팔기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밀 가격이 아무리 뭐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두 기업은 그러한 경우 변동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기업은 밀 가격을 묶어주는 것이 되고, 밀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전혀 기업의 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위험 프로파일이 수평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기업 위험 프로파일이 수평선이 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염두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에서 이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밀의 수확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등, 이와 같은 것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3단원에서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기업의 위험 관리를 하는 목적은 완벽히 위험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노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 일시적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단기 금융 노출에 대한 해칭을 하는 것이나 거래 노출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것이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것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넷 익스포저, 즉 순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한 부서의 대로 이렇게 해칭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는 또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장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경제적 여건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사회가 변한다던가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 기술이 진보했다,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양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가격이 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밀을 만약에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장기 위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 사회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칭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들이 금융 위험에 대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좀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대해서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고, 아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선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forward라고 하고, forward contract를 줄여서 forward, 그리고 한국말로는 선도 계약을 줄여서 선도라고 합니다. 이 선도를 이해할 때에는 우선 첫 번째, 결제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 계약을 사는 쪽 롱 포지션이 있고, 선도 계약을 파는 쪽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선도 계약을 롱하는 포지션은 기초 자산을 나중에 결제일에
어떤 특정한 가격에 사려고 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은 나중에 결제일에 기초 자산을 어,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하는, 건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선도 계약은 롱 포지션이 이익을 보는 것이고,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편은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 금융 상품은 일반적으로 한편에서 이익을 보면 분명히 다른 한편에서는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다라는 것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에 대한 선도 계약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A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A 구매자 입장, 즉 석유에 대한 롱 포지션, 롱 선도를 한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오를수록 이렇게 이익을 보는 편이 되겠고, 반대로 석유에 대한 석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에 대한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판매자 숏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석유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이익을 살펴보면 이 석유에 대해서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유가가 계속 상승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구매하기로 해 놓은 계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아무리 나중에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석유를 팔기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떨어질수록 숏 포지션은 이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만약에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전력회사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석유를 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요런 위험 프로파일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회사는 어떤 선도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해칭할 수 있겠어요? 석유 가격이 오를 때 손해를 보는 경우이니까 파생금융상품, 즉 선도 계약 중에 석유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즉 기초자산을 석유로 하고 그것에 대한 선도, 롱을 통해서 위험 프로파일, 즉 위험을 많이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기회사는 이런 위험 프로파일을 갖고 있었는데 석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수평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석유 가격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기업의 가치, 밸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해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생금융상품, 선도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기업이 위험을 관리, 즉 해지를 하는 것은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포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전력회사의 경우에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회사의 경우에 선도를 롱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도를 롱을 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에서는 석유 가격 떨어질 때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이 파생 금융상품 포지션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익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도 계약은 바로 뒤에서 나오는 선물과 다르게 신용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선도 계약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뭔가 금전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 없다. 단순히 미래에 이렇게 거래를 혹은 사겠다, 아니면 팔겠다 하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제일에 가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 즉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선도 계약을 환위험을 대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선도와 거의 유사한 바로 선물 계약 contrac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tures contract를 줄여서 futures라고 하고 선물 계약을 줄여서 마찬가지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은 일치합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물 계약은 일일 정산,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일일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 정산하는 것을 마킹 투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면 오늘 손실이나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내일 또 손해나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이익이나 손해를 정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신용 위험 혹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도보다는 선물 계약이 국제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물은 기초자산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지수에 대한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혹은 이자율 선물이 있을 수 있고 통화에 대한 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 선물이 있을 수 있고,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구리, 원유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선물 혹은 원자재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물이 거래되는 곳을 선물거래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거래소와 같은 선물거래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라든지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와 같은 곳에서 많은 선물 계약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세표, 선물 계약 시세표를 통해서 어떻게 선물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오픈이라고 하면 개시 가격, 시작 가격이고, 하이는 당일 최고가, 로우는 당일 최저가, 그다음에 세틀은 당일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인터레스트는 아직 그러니까 결제일이 안 돼서 남아있는 미결제 잔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옥수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CBOT에서 거래되는 선물이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한 계약당 옥수수 5,000부셸을 1계약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부셸당 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미재무부 중기채권, 즉 이 미재무부 중기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선물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은 한 건당 액면가가 10만 달러라고 나와 있고, 요렇게 이제 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의 경우가 3169,794라고 되어 있고, 이게 한 건당 액면가가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요것 곱하기 10만 달러를 하면
총 액면가 기준으로 3,170억만큼의 미결대 잔고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격표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의 경우에는 일일 정산을 한다는 점 말고는 선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도 계약의 보상 프로파일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다시 한번 말하면 일일 정산을 통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서로 손실과 이익을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기 전에 교차 해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요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항공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항공유가 이제 원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방유, 그 가장 유사한 남방유 선물 계약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 연료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해칭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것을 교차 해칭이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선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만기까지 이것 만기 때에 직접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만기 전에 이것을 반대 매매를 함으로써 포지션을 없애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기일에 가서 기초자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선물 롱 포지션을 갖고 있어. 그러면 숏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만기일에 실제로 가서 기초자산을 거래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만약에 선물 계약의 만기가 너무 짧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짧은 선물을 뭐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함으로써 선물 계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독일 기업 요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선물 계약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바로 수합 계약, 줄여서 수합이라고 하고 영어로 수합 컨트랙트를 마찬가지로 줄여서 수합이라고 하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수합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집단이 미래 특정 날짜에 기초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수합입니다. 그런데 수합은 이와 같은 교환이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합도 무엇을 기초자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수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통화 수합, 이자율 수합, 상품 수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합 계약은 여러 개의 선도 계약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합 계약의 대표 사례로 우리는 통화 수합과 이자율 수합과 상품 수합을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통화를 이제 당사자들끼리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러니까 존인이 좀 조달금리 싼 통화를 빌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통화를 상대방과 교환을 하기로 하는 그런 수합이 통화 수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수합은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 그런데 나는 변동금리가 필요해. 그리고 반대편은 또 다른 반대인 상황이야. 그러면 각자 유리한 금리로 우선 대출을 받고 그것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끼리 것을 이렇게 상대방하고 바꾸는 것, 그러한 것이 이자율 수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자율 수합과 통화 수합이 합쳐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요. 이자율 수합 중에는 이자율 수합의 어떤 기준을
그 한 변동금리 대출을 다른 지수를 바탕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상품 스왑입니다. 이 상품 스왑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약속을 주기적으로 사는 편과 파는 편이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상품 스왑, 즉 기초자산을 이렇게 상품으로 하는 것이 상품 스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왑에서는 중요하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왑 딜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바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스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스왑 딜러,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은행이 주로 하기 때문에 스왑 뱅크를 만나서 서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이 이 스왑 딜러와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딜러가 일종의 중간에서 일종의 거래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상업은행들이 이와 같은 스왑 딜러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왼편에가 롱 포지션이야. 그러면 여기 스왑 딜러가 롱 포지션에 대해서 숏 포지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가 숏 포지션이야. 그러면 스왑 딜러가, 이 스왑 뱅크가 이 숏 포지션에 대한 롱 포지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자율 스왑을 함으로써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A와 기업 B가 있는데 기업 A는 기준금리 플러스 1%로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고 혹은 10%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혹은 기업 B는 기준금리 플러스 2%로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9.5%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기업 A는 원하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이고 기업 B가 원하는 것은 변동금리 대출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업 A가 변동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A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기업 B가 또 고정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B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기업 A와 기업 B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자율 스왑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기업 A가 스왑 딜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9.75%를 주고 스왑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스왑 딜러에 대해서 기준금리 플러스 1.5%포인트 한 것으로 스왑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A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기업 B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업 A는 총 9.75로 고정이자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기업 A가 10%를 줘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이와 같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이어주는 스왑 딜러도 이런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왑에서 당연히 이렇게 스왑 계약에 있으려면 스왑 딜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히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스왑 계약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